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 반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안녕하지 못하네요. 이제 기분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동안엔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어 이랬는데 조금 기분이 나빠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현금도 많이 줄었어요, 저는. 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코스피는 네. 오늘 그냥 뭐 거의 보합세였습니다. 0.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1% 정도 네. 하락을 했습니다. 야. 코스닥도 원래 YT 연초 대비해서 한 30%가 넘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22% 정도로 좀 낮아졌고요. 아마 거의 35%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르지? 네, 했었는데 네.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네. 11%예요. 맞아요. 10한 6%까지 올랐을 겁니다. 15, 네. 6%.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안정화된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2천억, 1,400억씩 양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다 팔았고 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환율이 1,33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조금 상승을 했고 네. 뭐 WTI도 1% 정도 올라서 78불 근처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오른 종목도 꽤 있더라고요.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ST 바이오센스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해서 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약세장에서 조금 방어주 역할을 좀 했었죠. 대한제당이 뭐 설탕 가격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한 10% 상승을 했고요. 네. 뭐 고려산업 8%, 동원 F&B, 삼양식품, 농심, 제일제당, 대상 다 2, 3%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장중에는 뭐 라면 업체들 굉장히 좋았어요. 네, 소매 가격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종이목재가 오늘 1.2% 정도 올랐는데 영풍재지가 와 장중에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나 싶을 정도로 오늘 마이너스 7%까지 장중에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반등해서 플러스 6%로 끝났습니다. 보니까 영풍재지가 뭐 자사주 소각도 발표를 하고 뭐 약간의 이 무상증자였나요? 네. 1.5대리였나? 이제 조금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가 신용잔고 비율이 코스피 1위입니다. 16% 정도.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다 신용잔고 비율 높은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네. 이번에 그 SG증권 매도 사태에 맞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한 5개 중에 한 3, 4개는 다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신용잔고 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기전자 섹터가 그 다음으로 좀 올랐습니다. LG엔솔이 오늘 2차전지가 조금 종목별로 좀 약세를 대부분 보였는데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2%대 네. 상승했고 삼성전자도 0.8% 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전기가스 업종이 여기는 뭐 연속으로 계속 3연속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천리와 서울가스가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을 해서 3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비금속 건물 섹터도 3.2% 정도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4%대 좀 하락을 했고요. 뭐 미중 갈등 때 뭐 히토리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도 오늘 좀 하락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운수장고 섹터에서는 세방이 오늘 하한가는 안 갔고 이연 하한가에 마이너스 26% 오늘 그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물류주들 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운수창고 섹터도 오늘 좀 약했습니다. 네. 네, 요 SG증권발 매도 폭탄 종목들의 뉴스 플로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실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일부 세력들의 뭐 작전이라고 해야겠죠. 뭐 통정 매매 한 계좌로 사고 나머지에서 받아주면서 서로 막 매매를 일으키면서 조금씩 계속 우상향을 시켜왔던. 네, 어떻게 보면 뭐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폭탄 돌리기죠. 나중에는 뭐 엑시트 방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렇게 엑시트 방안이 없었죠. 네, 그 컨셉은 맞았어요. 이런 주식은 사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 너 워낙 진짜 초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도 절대 안 팔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빠져나올 거 참 좀 이해가 안 돼. 계속. 아니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영원히 보유하려고 그랬었나? 영원히 보유? 뭐 계속
다른 투자자 모집해서 또 메꿔서 또 올리고 또 다른 투자자 메꿔서 앞에 사람 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있겠는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이번에 좀 맞이를 한 게 아닌가. 그렇죠. 항상 자기 무게에 못 견디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뭐 항상 그 촉발시켰던 트리거가 있잖아요. 이번엔 좀 언론사가 이번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취재를 좀 했었나 봐요. 그런 그거하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좀 일찍부터 좀 알고 어느 정도 조사 단계에 좀 접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좀 듣고 먼저 투자했던 사람이 좀 불안감에 좀 매도를 한 방에 다 쏟아내면서 그게 이제 투매로 다른 사람들까지 투매로 연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검찰에서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10명 정도 뭐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하니까요. 속속 이제 또 조사 결과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서울가스, 삼천리, 대성홀딩스, 선광 네 종목은 여전히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다우데이터도 마이너스 19%, 세방이 마이너스 26%, 다울투자증권과 하림지주는 마이너스 5%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저기 그 뭐야 반대매매 때문에 거래가 없는데 그 반대매매 물량을 하루 총 거래량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 오늘 하한가 간 종목들은 원래 평소에 거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프네. 네, 여기에 뭐 일부 뭐 직업군들이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늦게 투자한 사람은 마이너스 깡통 쳤습니다. 어제 뭐 뉴스에서도 보니까 30억 투자했는데 신용이랑 막 이렇게 레버리지 껴가지고 84억치 주문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84억치 사서 3연속 한가 맞았으면 뭐 원금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미수까지 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미 나고 있어요. 이미 났죠. 오늘? 이미 오늘이면 이미 났고 뭐 그러면 뭐 몇십억씩 물어줘야 돼. 그렇죠. 네, 엄청난 손실이죠. 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감산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좀 크게 감소해서 디램과 낸드 모두 재고가 전 분기 대비해서 좀 증가를 했고요. 생산을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뭐 감산 결정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상반기를 고점으로 점진적으로 재고가 축소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오늘 좀 상승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매출은 2분기부터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뭐 컨센서스 거의 비슷했던 5조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3조 6천억 정도 마이너스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3.4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3조 원 적자면은 엄청난 적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매출액 5조에 3조 4천억이 적자면 무슨 말이야? 그죠? 말이야 방구야. 기아가 오늘 3조 원 정도 영업이익 흑자 나왔거든요. 이 정도 규모로 까먹었다는 거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5조 매출에 3조 적자면 무슨 얘기냐는 거지. 그렇죠. 60% 마이너스 영업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뭐 이제 좋을 때는 또 반대로 좋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상상을 해보면 5조 매출을 해서 3조를 손실 볼 거면 영업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냥 잠시 모두 휴가는 무급 휴가를 모두 갔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라는 비즈니스가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을 때 싹 공장 안 돌리고 다 같이 휴가 떠나서 영업이 그냥 빵원 정도로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는 이 엄청난 캐펙스가 들어가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리스 비용 비슷한 것들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면 그 감가상각 비용이 어마무시하니까 그게 이제 연간 몇 조, 몇십 조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비용이.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감산의 결과가 이제 조금 재고 감소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2분기, 3분기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가시화되면 이제 반등이 나타나겠죠. 반도체 주가도. 그래서 뭐 이제 빠지는 건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뭐 소부장 섹터도 오늘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뭐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장 초반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오늘 하루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대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고 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추가적으로 막 2~3%씩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10시쯤에 어닝 쇼크 발표를 하면서 조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좀 상회를 했는데요. 14조 6천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이 5,500억이었는데 4,18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주가가 마이너스로 확
꺾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종가로는 마이너스 6.5% 정도 마감을 했는데 뭐 현대모비스가 뭐 떨어지니까 다른 회사들 줄줄이 좀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11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고요. 네. 현대차 우선주는 그래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우선주가 7%대 상승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그렇죠. 네. 현대차 우선주는 어제도 4, 5%씩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도 7% 올랐던 거는 어제 배당 성향 25% 발표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는 4.5%인데 우선주는 거의 뭐 8% 후반대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도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하고 비슷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1분기는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한 23조 7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2조 3천억이었는데 2조 8,700억 나왔습니다. 네. 거의 2조 9천억 가까이 나와서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매출이 30% 늘어났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0% 늘어났거든요. 네. 어제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어제 현대차가 매출이 25%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87% 늘어났어요. 네. 성장률은 뭐 영업이익 성장률은 현대차보다 조금 낮지만 매출액 성장률이 30%, 영업이익 성장률 80%라는 거는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좋은 건데 모두가 예상을 했죠, 사실. 지난번 분기에서도 실적 발표를 현대차 뭐 다음날 했는데 현대차가 굉장히 잘 나왔고 기아도 뭐 어차피 잘 나오겠지 하고 먼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네. 또 똑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0.25% 플러스, 기아는 마이너스 1%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매 가격이 점점점 뭐 줄줄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소매 가격이 지금 $650 정도로 신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도 3월달에 터진 이후로 좀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했는데 그때 급등한 거 다 빠지고도 추가 하락해서 21년도 6월 수준까지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만 해도 5% 정도 추가 하락했고 네. 최근 1년간은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원자재 이 소매 가격 하락이 라면 업체들한테 원재료 그 비용 하락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꽤 걸리잖아요. 몇 분기 걸리는데 이제 1년 동안 40% 하락했으면 슬슬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향후에 마진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의 상승이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소매 가격 하락 원인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거에 대해서 EU가 허용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U가 그동안 이제 무관세 혜택 등으로 우크라이나의 혜택을 많이 줬는데 이것 때문에 값싼 농산물이 쏟아지니까 인근 지역인 이제 폴란드하고 슬로바키아 농부들이 좀 시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쪽 농산물 가격 하락을 너무 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가 16일에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책이었던 무관세 그리고 수입 할당량 제한도 있었는데 이것도 없앴었거든요. 근데 이제 EU가 이 폴란드의 수입 금지 조치 제한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 요구한 게 더 많았는데 일단 받아들인 건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유, 유채씨 요거 5개 품목만 수입 금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 폴란드 쪽으로 수입 안 하면 다른 쪽으로는 더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가격 하락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 수출은 뭐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 락다운 때문에 그때 라면이 엄청 많이 팔렸던 게 22년도 3월달이었어요. 그때 팔렸던 게 와 이번에 넘었습니다. 22년 3월달에 $710만 라면 수출 대금이 기록을 했었고 22년도에 최고치 기록을 했었습니다. 22년도 그때 3월 빼고는 대부분 $600만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23년 들어서 3월 달에 그때보다 높았던 $750만 기록을 했고 4월에도 월 환산하면 아직 21일 이후의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750만 아마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2년도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회하는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출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매 가격 하락은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면 마진이 증가할 이슈고 지금 말씀드린 수출 증대는 매출액이 증가할 요소죠. 이 매출액 증가와 비용 하락이 연계가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빠르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지금 신고가예요. 오늘도 2% 정도 상승했고 삼양식품은 3.3% 정도 상승했고 오리온은 1.8% 정도
상승을 해서 농심은 이제 16년도 최고가 수준까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약세장 때도 그렇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슬금슬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대규모의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네. 30조 원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네. 예, LG엔솔향 양극재 납품이고요. 계약 기간이 29년까지 대략 7년간. 그래서 연 환산하면 한 4천억대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고요. LG엔솔향 누적 수주가 이제 52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수주가 92조 원인데 이제 한 60% 가까이를 LG엔솔이 차지하는 고객사가 됐습니다. 네. 어제 근데 첨보가 실적을 어닝 쇼크 냈었잖아요. 근데 어닝 쇼크 냈던 게 이 판매 가격 하락 그리고 출하량 하락 네. 요거 두 개가 동반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뭐 판매 가격이 조금 하락해도 출하량이 대폭 증가해서 그걸 만회를 했는데 2분기, 3분기 이후에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될지 이번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성장 좀 미래를 땡겨오는 거는 성장률이 꺾이는 순간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기억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서 포스코 퓨처엠도 요거 30조 원 공시가 딱 나니까 마이너스였던 주가가 플러스로 확 전환을 했다가 네. 금세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아마 어제부터 이제 금감원장이 2차 전지 등 이런 좀 과열 종목들의 불공정 행위 관련된 뭔가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 이런 소식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오늘 관련해서 추가 발언을 했는데요. 무늬만 2차 전지인 기업 그리고 AI나 로봇 등을 신사업으로 추가한 곳도 조사할 예정이다. 라고 조금 더 구체화된 방침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급등한 이후에 CB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들, CB 갖고 있던 거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매도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 주가도 오늘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대량 수주 공시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대 기록을 했고요. 첨보는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6.7%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LNF, 코스모화학, 대주전자재료 다 3, 4%대씩 하락을 했고 LG엔솔은 오늘 2.9%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예. 예금이 40% 정도 전 분기 대비 감소를 해서 이제 은행주 우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한 분기만에 예금 잔액이 1,7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41% 정도나 급감을 했더라고요. 네네. 예금이 마이너스 700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는데 뭐가 늘었냐? 단기 차입금이 800억 달러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돈을 빌려서 예금자들한테 퍼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에 대형 은행들로부터 지원받은 예치금이 30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거 고려하면 실제로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한 셈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미 산송장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네, 다시 뭐 무서운 약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뭐 어제 뭐 CS,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다 금융주들이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국내 오늘 은행주들도 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금융이 1.4% 하락, KB금융이 1.6% 하락, 네. 그리고 뭐 신한지주가 0.8% 하락, 그리고 지방은행인 JB금융이 3% 정도나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구조가 다르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네. 우리나라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2011년도 그 저축은행 사태 때 그때 연체율보다는 한참 못 미치거든요. 네. 그때가 연체율이 한 100bp를 정도 됐었는데 지금 연체율이 많이 올라와서 32bp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그런 걱정을 할 정도의 시중은행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 부동산 관련 문제는 문제가 항상 있죠. 미국은 상업용이고 우리는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되게 진짜 웃기는 제도야. 전세 주인이 조금 뭐랄까 갑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뭐 갑이죠. 집주인이 갑이었죠. 갑 아니에요. 원래 돈 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채무자죠 사실은. 그분이 당신 채무자잖아. 그렇죠. 전세하면은. 한국은 아직 그 개념이 없더라고.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개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젊으신 분들은 그런다면서요. 계약할 때 주민등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주인이 열받아갖고 계약 안 한다고 계약 깨버리고 이런 일들이 꽤 있대요. 요즘에. 요즘에요? 근데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집 주소하고 다 보셔가지고 정확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미 부동산에서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인데 그거를 뭐 안 좋게 생각하는 집주인이 있나 보네요. 근데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중개사들이 잘했으면 이렇게 전세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안 터졌지. 전세 사기 사건이 요새 또 많이 불거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젊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 또 털렸어. 네. 네. 이거 참 합법적인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사기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방송에 나오셨던 지난 주말에 나오셨던 한원도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공인중개사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채무 상환 능력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전세를 내주는 사람의 채무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그게 채무 상환 능력이 튼튼할 때 전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돼요.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예. 네. 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전세 저거 제도도 잘못됐어. 네, 그렇죠. 전세 대출 제도가 레버리지를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전세 대출이란 건 없었다. 집담보 대출은 있었어도, 그렇죠. 예, 전세 대출은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러다가 그럼 월세 대출도 해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대출. 월세 대출. 이거 뭐 이런 식이 되면 뭐 집값 계속 올리는 최고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깨진 나라들 지금 중국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국 디플레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깨진 나라들은 미래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집을 살려고 10억을 들였는데 내가 10억을 벌려면 20년 걸려. 근데 이 10억이 날라갔어. 그럼 나의 미래 20년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라 전체로도 생길 수 있는 거라서. 하여튼 뭐 조만간에 서준식 교수님 만나서 이 부동산 관련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